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지금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왜 영국 방문 당시에 직접 여왕을 조문하지 못했냐, 의전 실수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니까요. 대통령실도 발목 잡기 그만해라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눈도 한 번 안 마주쳤다고 합니다.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가. 네.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부터 영국 내부에서도 이걸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애나 왕비의 이제 그 자녀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제 윌리엄 왕자가 먼저 결혼을 했고 평민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해리 왕자가 좀 늦게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들턴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전직 배우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제 영국의 왕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영국 내에서 주로 결혼하는 것들이 어떤 풍습인데, 문제는 이제 좀 혼혈입니다. 그냥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왕가 생활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썩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나중에 이제 자신의 이제 부인이 그런 폭로를 했죠. 인종 차별을 당했다라는 이제 폭로를 했고, 또 이제 재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왕실 내에서 조금의 어떤 왕따 비슷한 것이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리 왕자. 네, 그렇죠. 해리 왕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건 마클 왕비가 왕세자 손이 이제 결국은 이 왕자를 결국 이제 적에서 빼고 결국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런 어떤 왕적 없이 어떤 왕의 어떤 여러 가지 미국의 여러 가지 왕의 어떤 보장받는 거 없이 두 사람만 이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형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 있기 전에 두 형제가 만나서 장시간 이야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화해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은 장례식 내내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도 없었다. 그리고 복장도 보면 지금 윌리엄 왕자 같은 경우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왕세자는 군복을 네. 입고 있고. 근데 이제 해리 왕자는 그냥 일반복을 입고 있는 맞아요. 그런 달라진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유언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두 손자가 다시 화해하고 예전 모습을 되찾았으면. 근데 그 유언이 일단 장례식장에서조차 뜻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저렇게 눈도 안 마주치는 모습. 결국은 이제 윌리엄은 왕세자가 됐고 지금 찰스 3세 국왕 치제로 영국은 변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뭐 불륜 얘기, 이혼 얘기, 뭐 워낙 구설이 많았던 찰스 왕 3세, 찰스 국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년 대관식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봄에 큰아들 윌리엄 왕세자보다도 여론이 좋지 못하다. 이게 지금 그 영국 왕실의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찰스 3세 자체가 아마 어머니 이 관 앞에서 그렇게 절절한 마음이 속을 많이 썩여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생전에 좀 더 이제 어머니한테 뭘 잘못하면 더 눈물이 많이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찰스 3세 자체가 저렇게 지지율이 낮지만 궁극적으로 왕으로 취임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이 영국이 가지고 있는 군주제에 대한 어떤 왕실에 대한 그런 전통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어떤 여론들이 더 높게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다시 뭐 지금 비교해서는 낮지만 다시 어머니와 같은 정도의 수준의 어떤 지지율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결국엔 지금 현재 이제 군주제 폐지 부분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연방 국가들. 예, 영방 국가. 그러니까 이제 영국 자체가 이제 4개의 섬으로 국가로 연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등 해서 14개의 국가가 뭐 대연방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군주론 자체가 현대 사회에 비해서는 폐지한다는 주장도 있을 것이고, 당시에 식민 피해를 당했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과나 어떤 상처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아픔을
달래주기를 주장하면서 군주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군주제를 폐지하겠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왕실의 어떤 역사성을 무너뜨리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속사를 보면 이 왕이나 왕비가 영국의 이 군주제를 유지하는 왕과 왕비는 영국 교회의 이제 성공회라고 하죠. 맞아요. 예, 그 성공회의 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종교하고도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군주제 폐지는 하나의 식민 피해국들이 주장하는 바에서 더 이상 좀 진전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아버지보다 이제 아들인 윌리엄 왕세자가 왕실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본격적인 또 얘기를 하기 전에 소소한 얘기 하나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볼까요? 이 얘기인데요. 여왕의 마지막 길에 여왕의 조랑말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왕의 반려견으로 잘 알려진 웨시코기, 이름은 뮤크와 샌드라고 하는데 이 두 반려견과 이 조랑말도 윈저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마지막 길, 윈저성으로 향하는 저 마지막 길도 함께했다, 배웅했다, 이런 얘기까지, 반려견 두 마리가 미리 마중을 나왔다는 소소한 얘기까지 좀 있습니다. 저 웨시코기 두 마리가 있네요. 예. 어제 런던에서는요, 각국 주요 인사들이 총집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 장례식에 지각하는 바람에 한동안 입장도 못하고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She was the same in person as her image, decent, honorable, and all about service. So to all the people of England, all the people of the United Kingdom, our hearts go out to you, and you were fortunate to have had her for 70 years. We all were. The world's better for her. Thank you. 어제 장례식 실시간으로 다 보신 분들도 많아서 왜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 대통령이 뒷줄에 앉아 있지, 이런 의문 가지셨던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또 워낙 많은 VIP가 참석했다 보니까 영국 내부에서도 어떤 규칙이 있었다면서요?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저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국 정부에서 쭉 알려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편성 자체가 외교 절차죠. 이제 외교 절차가 결국 영국 정부에서 짠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 14번째 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란히 앉았고요. 예. 그 한 두 줄쯤 앞에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했거든요. 예. 그게 아마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무슨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게 지금 순서라든가. 보면 영연방 국가,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들이 되게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앞쪽에 앉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아마 그 순서와 관련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아마 그런 순서대로 된 것이지 특정 어느 그 정상이나 또는 국가를 홀대하거나 예. 또 아니면 다른 무슨 배경으로 저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우선순위가 좀 화면에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실 가족, 귀족, 영국에 가장 가까운 인사들이 앞줄, 영연방 국가,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그 다음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희가 전해 들었던 것처럼 다른 정상들은 버스에 나눠 타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국이 자랑하는 방탄차 비슷하고 왔다가 이게 좀 지각을 좀 했나 봐요,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지금 런던 시내 교통이 굉장히 막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백만 명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추모 행렬이 있었고, 예. 시내 곳곳이 지금 이 경호 문제로 인해서 다 막혀 있는 상황. 아시겠지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이 다 왔기 때문에 이 경호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예외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만 이제 이런 방탄차를 타고 오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테러 위험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버스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다 이동을 해서 이제 직접 장례식장에 이제 입장을 했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 10분이 늦었어요. 근데 보통 늦으면 이렇게 빨리 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영국 측에서 이것도 원칙이다 그래서 본인도 잠시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초강대국 그렇죠. 정상이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14번째 이제 앉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쪽에는 영연방 국가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동맹 국가들, 예. 이런 순서로 이제 쭉 자리가 배치가 됐는데, 유일하게 이걸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 같으면 제일 앞에 앉았다.
어디 우리 미국 대통령이 14번째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자신의 그 만든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그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뒤에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 상당히 비난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교 문제를 또 국내 정치에 여러 활용하는 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저희도 그 얘기를 해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방탄차 차고 와서 지각을 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선글라스에 또 목도리 한 건 멋을 내는데 또 프랑스 내에서는 운동하시는 걸 두고 또 옷차림이 부끄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덩달아 나왔습니다. 정상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이 얘기도 짧게 만나볼 텐데 어제 나온 보도는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2분 정도 본인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연설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캐나다 총리 얘기가 있는데 화면이 준비가 돼 있나요? 캐나다 총리가 어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전설적인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른 트리도 총리인데 아니 장 변호사님 정치적 발언을 런던에서 했다 일단 이거 그렇다 치고 근데 왜 캐나다 총리가 호텔 로비에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캐나다 총리가 지금 묵었던 호텔 로비에 그 퀘벡 출신의 유명한 가수 찰스라는 사람이 이제 호텔 로비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문 일행객들이 같이 가서 하필이면 또 이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조문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노래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를 조문의 대표, 그러니까 캐나다를 대표해서 조문을 가서 호텔 로비에서 저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었냐.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겠지만 그 때와 장소, 또 시간에 따라서 격식을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저 행동 자체가 티포에 맞는 것이었냐라는 이제 캐나다 국민들의 좀 어떤 공분들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보헤미안 랩소디를 같이 부르는 저 장면은 사실 조문 외교를 간 그 총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아 보이는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 중에 저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 만나는 일정도 있는데 글쎄요 다시 한번 회자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각국 정상들 여러 구설에 좀 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각과 마크롱 대통령의 패션, 저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저 노래까지. 이 얘기만 짧게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어제 그 장례식 생중계를 쭉 지켜보던 분들이 나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던 인물이 장례식장에 등장했어요. 바로 한국계 캐나다 배우 산드라오. 어떤 인연 때문에 어제 장례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이게 산드라오가 아시겠지만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굉장히 유명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수상도 많이 해서 아주 유명 배우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500명이 참석하는 장례식장에서 산드라오가 있어서 본인도 막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다들 어떤 인연으로 갔지? 이 전 세계 리더도 아닌데 알고 봤더니 이 프랑스에서 국민훈장을 받았어요. 국민훈장에서 두 번째 등급인 오피서라는 그 등급의 국민훈장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영국 같은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예전에 영국의 어떤 면에서 자치령 비슷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쪽에서는 국민훈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이 조문단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트리도 총리와 함께 참석을 해서 직접 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드라오 같은 경우는 이 국민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조문단의 일원으로서 참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시 미국 드라마 좋아하셔서 그런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산드라오 얘기. 형제간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랭한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얘기부터 해서 어제 있었던 여러 소소한 장례식 후일담까지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방거리인데요.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취소 논란, 그럼 과연 진실은 뭘까요? 앞서도 보셨던 것처럼 역대 최대 조문 외교가 펼쳐진 바로 어제 런던이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찰스 3세와도 환담을 나눴고 우리 대통령이 조문록에 작성도 했기 때문에 할 건 다 했다, 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야당에서는 왜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직접 조문하지 못했냐, 이걸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외교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먼 곳에서 와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차량과 의전에 각별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조문록 작성 또한 이 같은 왕실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남은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같은 슬픔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3년 용사 스모빗 그것 또한 빈소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들었어요. 충분히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한 정도인데 마크롱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면 도보가 불가능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조문이라는 게 일종의 패키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육개장 먹고 발인 보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조문은 하지 못하고 운두가 떠난 다음에 홀로 남아서 방명록을 작성했다는 게 조문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탁현민 전 비서관 오늘 라디오 인터뷰는 무려 3개를 하면서 네. 적극 비판했더라고요. 팩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무 의원님도 대통령 순방 많이 취재를 하셨을 테니까 네. 정말 저게 야당의 주장처럼 아마추어 외교였는지 아니면 야당의 과도한 발목 잡기인지 일단 팩트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글쎄, 조금 전에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영국 정부가 그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자 어떻게 행동을 해라 하는 걸 알려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건 기본적인 틀은 다 영국 정부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각하니까 기다렸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런던에 보면 세계 각국의 정상이나 아니면 왕족들이 한 50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런던의 곳곳이 교통 통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런던 공항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누구를 먼저 조문을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날 오후 2시 이후에 도착하는 워낙 VIP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조문을 좀 다음으로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안내를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날 원래 영국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교통이 막히고 하니까 제대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렇게 예정은 돼 있는데 그날 교통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실제 조정이 된 거잖아요. 스케줄 2-3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그렇다는 했어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지금 탁현민 비서관은 거기랑 저기가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약간 추정을 보태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네.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본인의 의전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어떤 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영국 정부가 정해준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동선을 짰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을 지금 탁현민 전 비서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두 그래픽을 읽어볼게요. 대통령실은 교통 문제로 차량 이동이 불가능했다 당시에. 탁현민 전 비서관은 홍보수석의 교통 문제 발언은 핑계다. 걸어서 간 정상도 있다. 이게 마크롱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한 정상들은 조문이 불가능하다. 조문록 작성으로 대체했다. 다른 나라 정상들 얘기까지 그런 사례도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현지에서 추가로 언급을 했어요. 영국은 사전에 토시 하나까지 다 알려준다. 1-2시간이라도 일찍 갔어야 된다. 서영주 대변인. 네. 그러니까 이런 교통 상황을 다 감안해서 윤 대통령이 일찍 런던에 갔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탁현민 비서관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을 갈 때 조문에 늦지 않도록 그런 시간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밥을 먹고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조문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저 대통령실의 얘기를 보면 오후 3시 이후 도착한 정상들은 조문 불가능. 그러면 영국 정부가 애초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문을 불가능하게 일정을 줬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요. 저는 3가지가 실패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출발하기 전에 계획부터가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현지에 가서 판단이 실패했고요. 세 번째는 해명이 실패했다. 예. 수습이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 같은 걸 보면 애초에 출입 기자들한테 알려줬던 거는 18일 날 오전 7시에 출발하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18일 날 오전 9시로 바뀝니다. 근데 2시간이 왜 늦게 출발했는지는 아직 대통령실이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현지를 갔어요. 늦게 도착했는데 조문을 교통상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현지에서 의전팀이나 정무팀에서
조문을 가셔야 되니까 도보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라고 판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예 조문을 포기한 상황. 그다음 세 번째는 김은혜 이제 수석께서 예. 얘기하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안 했어도 조문록도 썼고 그다음에 찰스 3세께서 이런 좀 덕담도 하고 예. 환영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이번에 영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조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는 알맹이가 그 장례식 참석이 아니라 직접 조문이라고 보는군요. 직접 조문이 우리가 이제 장례를 볼 때 예. 조문이 가장 중요하지요. 나머지는 부대적으로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일반 상식일 것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피해자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모르시잖아요. 외교도 처음이시고 순방도 올해 안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준비하는 의전팀이나 외교부나 옆에 있는 실무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녀와서도 그냥 이걸 잘했다고 변명하기보다는 뭐를 놓쳤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시 보고 이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차량 제공, 경호 인력, 영국 왕실에서 여러 가지 추가 배정을 해줬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일단 그럼에도 야당은 계속해서 외교 참사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측 사정으로 인해서 계획된 조문을 하시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번 영국 여왕의 장례는 조문과 장례식 미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온 500명 가까운 정상들이 같이 모여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 미사가 공식적인 그러한 그 행사가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하고 해도 걸어서라도 가서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계획된 조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더 공식적이고 포멀한 것은 그 성당에서 열리는 여왕을 모시고 하는 그 500명의 그 미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장례 미사가 공식 행사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현정님,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못 갔다, 뭐 교통사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못 갔다고 한 걸 두고 이렇게까지 국내에서 정치 공세할 일이냐, 뭐 이걸 두고 지금 계속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전 정말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콜린 크록스 지금 주한 영국 대사가 TV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장례식은요 기본적으로 상주를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례식을 참석한 거예요. 예. 그걸로 조문이 끝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장례식에 참석하고 상주를 만나서 위로하는 거 그게 조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상주를 못 만났습니까? 그나라 또 총리를 못 만났습니까?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조문 그거 하나 이제 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실패다, 외교 실패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처럼 이렇게 대규모적인 장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었습니까? 예. 영국이 아무리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500명이나 되는 세계적 VIP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경호, 보안 등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에 영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외빈들은 상업용 비행기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지침을 다 내렸어요. 저기 보면 전용기를 가급적 쓰지 말아달라. 단체 버스 이용해달라. 뭐 이 얘기 그렇죠. 있었죠.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전용기로 다 간 겁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규모 엄청난 규모에 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런던 시내가 완전히 이 보안으로 지금 마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예. 대통령이 대통령이 걸어간다? 대통령이 그냥 혼자 걸어갑니까? 대통령 혼자 걸어가면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 타케미 씨 잘 알 거예요. 여러 가지 경호 시스템이 다 작동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걸어가는 건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양쪽 이 양국의 경호원들이 전부 다 배치가 돼야 되고 예. 그 경호팀들이 다 따라가야 되고 미리 사전 답사를 다 끝내야 됩니다. 예. 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경찰과 경호원들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다 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걸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통령 경호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이 장례식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왕세자 만나서 왕세자가 부인이 꼭 한국 가고 싶다 꼭 좀 초청해달라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리고 방문록에 조문록에 조문록 쓰고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다 쓴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했는데 그 조문 하나 안 했다고 해서 무슨 외교의 실패니 의전의 실패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직 대통령 이야기는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잘한 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꺼내시셨네요. 서영주 대변인님,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질문 하나 드리면 네네. 야당이 외교 참사라고 말하려면 예를 들어 영국 정부에서 아니 기껏 런던까지 와서 왜 직접 조문 안 하고 장례식만 참석했냐라고 영국 정부가 따져 물었다면 글쎄 우리 정부의 외교가 좀 뭔가 문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른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 참사라고까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야당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하길래. 야당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외교 참사다. 야당은 뭐- 그러니까 세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건 깔끔하게 조문까지 다 맞춰야 됨이 예. 옳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 모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까지 하고 장례식 미사까지 하는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일정이 틀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실수가 있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거는 외교적인 미숙함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외교 참사라고 썼다고 해서 외교 참사 아니다고 우기지 말고 실수한 부분들은 실수해서 보완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말씀인지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저 썼던 모자에 대해서도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팩트 체크를 좀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 모자를 두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걸 김건희 여사 썼지 않냐라는 일부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얘기 나오는 바로는 왕가뿐만 아니라 뭐 모든 정상 뭐 검은색 저 망사포 모자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어제 착용했던 저 이제 비스듬히 쓴 모자와 그리고 저 검은색 망사, 저 베일 저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저 망사 베일, 검은 망사 베일 자체를 왕족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PO에 맞는 것이 아니었고 결례였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일부에선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영국의 왕족이라든지 왕실의 유족들이 주로 착용하는 것은 맞지만 왕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정상의 영부인들도 저런 베일에 달린 모자를 쓴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것만으로 뭐 TP에 어긋난다, 결례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 순방에 대해서 야당의 이제 국내 정치 공세가 좀 거세지는데 뭐 글쎄 일부이긴 합니다만 저 김건희 여사의 모자까지 활용하는 저 공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비판 목소리도 있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 주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주제 다시 국내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제1야당 민주당의 헛발질 얘기입니다. 예, 오늘도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외교안보 주제가 진행이 중입니다. 오늘도 대북 정책 관련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으로 꼬집었던 그 내용이 알고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다 아이들을 군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일 좀 있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구가 줄어서 군인이 줄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비정한 예산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펜스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우리 군인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거기에 적합한 예산입니다. 이른바 군인들 팬티 예산 논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어제 오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거들었었습니다.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네요.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군요. 선배 장병이 신다가 버리고 제대하는 신발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잖아요.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이 영빈관 예산 얘기를 하다가 아니 800억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 군장병 의복 예산이 400억 가량 깎였다.
팬티 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다. 이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참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군 신발이라든지 이게 310억을 깎으면요 군인들 신발 못 신고 다닙니다. 아니 310억이나 하던 그 군화를 갖다가 예산을 깎아버리면 군인들 신발을 집에서 뭐 다 구매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문제를 저렇게 확인도 없이 이제 저렇게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저게 또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국회의원들은요 한 명당 9명의 보좌진이 있습니다. 이 9명의 보좌진 1년 유지하는데 우리 국민 세금이 16억 정도 들어요. 자, 그러면 한 의원당 그렇죠. 3급 보좌관, 5급, 4급 보좌관 등등의 9급 보좌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최고위원회에 질문할 정도면 나름대로 있는 보좌관들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의 최고위원회입니다. 당 대표가 저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당 대표실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보좌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를 들고 와서 지금 야당 대표가 잘못 이야기를 하고 대정부 질문에서도 잘못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도 어떻게 저런 비정한 정보가 있을 수 있냐. 우리 아들 팬티 다 깎아버리고 지금 저 신발 다 깎아버리고 우리 아들은 군대 가서 저렇게 추운 데서 저렇게 지내란 말이냐. 분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수치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누구도 팩트 체크를 안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왜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열심히 의정 활동하라고 1년에 16억씩이나 지원해주고 그 많은 보좌관들 두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국방부도 바로 반박을 했고 그 수치를 저희도 한번 제가 같이 만나볼게요. 실제로 팬티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속옷으로 좀 할게요. 속옷 작년 편성 예산이 162억 원이었는데 올해 145억 원, 16억이 깎였는데 이마저도 속옷 한 개당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 골고루 지급이 된다. 글쎄요, 이거 서영주 대변인도 보좌관 지내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야당 대표까지 저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곤란한데요. 제가 봐서는 명백해 뭐 언론으로 따지면 오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이거를 얘기를 해버린 건데 이게 또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믿고 있던 이제 우리 이재명 당대표도 그걸 인용해서 이제 발언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아마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눈에 보고 싶은 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에 띈다. 어떻게 속옷이나 군에 있는 애들의 어떤 신발에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라는 거를 보고 들어가긴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봤으면 수치를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다 보니까 좀 민망스러운 일이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크로스 체크가 그래서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도 김병주 의원이 그래도 이제 군 장성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 의원실에서 있던 자료를 인용해서 다시 또 재인용한 건데 그 과정에서 좀 크로스 체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섬세한 실수가 있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보좌진들 책임으로만 돌리긴 그렇고요. 의원님들도 그건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실수가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가 잦으면 실력이 돼요. 그러다 보면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보고 저는 좀 이 고독스러운 일들이 다시 반복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가늠하고 싶습니다. 보신 것처럼 서영구 의원이 저렇게 그 판넬까지 활용해서 저 최고위원 때 저렇게 얘기를 했고 저 내용을 고스란히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 질의에 활용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엉터리 통계를 갖고 왜 젊은 층을 호도하려고 하냐 2030 뭐 이렇게까지 선동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서영교 의원실은 넉 달 전 같은 당의 군인 출신 김병주 의원의 발표했던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 보겠습니다. 이번에 장병들의 전투와 축구와 동네의 팬티, 양말까지 다 삭감했어요. 삭감할 게 없어서 이것까지 합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병사들, 장병들 군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장병들 거는 전투와 운동화, 팬티까지 삭감하면서 국군 통수권자는 일요일날, 휴일날 자기 신발 사고 있더라. 이런 자조 섞인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난 5월에 김병주 의원도 이미 저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저게 추경 예산 그 편성할 때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김병주 의원은 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군 출신으로서 이렇게 예산이 뭐 300몇 억이 깎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저는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어차피 군의 이 뭐 속옷이라든가 축구화 전투화 같은 것들은 수요와 공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거 뭐 전투화 갑자기 뭐 그 많은 숫자를 사서 쓸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계획도 있을 것이고 필요량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는 것도 군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깎으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군이 뭐 몇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예산을 깎으면 상당수는 예를 들어서 전투화가 없을 수도 있고 속옷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는 상식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정말 있었나? 있을 수 있나? 하는 거를 저는 의문을 충분히 적어도 군 출신이라면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보면 마치 뭐 일부 기자들이 뭐 남이 오보 쓴 거 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자기도 오보하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기본적인 자료 제공을 바로 군 출신 의원이 했다는 데에 대해서 참담할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참담하다, 상식의 문제다.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장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조차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했다. 이렇게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면서 엉터리 통계를 갖고 또 이렇게 당대표까지 거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방송 전까지 확인해봤는데 서영교 의원실이나 민주당 당 내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사과나 혹은 뭐 엉터리 통계로 좀 잘못 얘기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 들려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일단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좀 책임 공방도 할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내용이 잘못 나왔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이 먼저 있는 것 그렇게 보입니다. 그 후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그 사실관계 전제가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표로서도 저 얘기,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얘기를 덧붙인 것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 통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전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사실이 맞다라는 전제에서는 또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예. 제가 좀 덧붙이면요. 예. 저도 궁금한 게 지난 5월에 김병주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대정부 질문에서. 그러면 이 감액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가 틀림없이 해명 자료든 사실 확인을 의원실에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예산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을까요? 좀 그런 것도 좀 한번. 그 제가 궁금한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 됐건 그 민주당 당 차원이나 서영교 의원실이나 뭔가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수사 둘러싼 두 사람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꽤 치열했습니다. 역시 그런데 눈에 띄었던 건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수사지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잠깐 소개해줬던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김회재 의원이 이번엔 한동훈 공격수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하면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법대로 하세요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최강욱 그 김남국 뭐 이런 의원들이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일으켰고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이 또 해보겠다고 했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붙었고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의원이 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검찰청법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이미 전임인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전에 수사를 할 때 이미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보고도 받지 않겠다. 최종적인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아예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수사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자, 근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이제 검찰이 결론을 못 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의 지휘권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유지를 풀려면 법무부 장관이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근데 전임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해놓은 수사 지휘를 아직 안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검찰총장도 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김혜재 지금 의원은 이거 왜 지금 수사지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 이야기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지를 당신이 하라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바로 반박을 합니다. 저 수사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지 이것도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 대표님 마지막 말만 보면 뭐 야당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 기소 정치 표적 수사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좀 감정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누가 보더라도 저 얘기는 김혜재 의원은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태도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이 아직은 굉장히 아직도 있다. 그래서 특검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크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자체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듯이 공정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이라든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국민들이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단어를 가지고는 제가 평론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무위원으로서 대정부진을 하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정도 넘어가면 되지. 반박하면서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너무 호전적이어서 아니 뭐 호전적이긴 하지만요. 저는 제가 봐서는 한동훈 장관은 뭔가 그 말씨름에서 이기는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그 연단에 등장하지 않고서도 소환이 된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얘기인데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대선 중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만드셨습니다. 첫 공약이 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신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신설. 그런데 이번에 신설 관련된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하셨습니다. 한 푼도. 제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물어봐도 계획 없다. 이렇게 온 공문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법무장관이 좀 답변하게 해드릴까요? 왜 그게 없는지. 어떻습니까? 필요 없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법무장관으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이 예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탄현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최병무 의원이 보셨을 때 한덕수 총리를 좀 더 집중 공격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안 부른 건지 아니면 일단은 뭐 질의응답을 하기는 원치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문제를 놓고 이탄희 의원이 직접 공방을 벌이는 모습 그게 아마 부담스러워서 저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도 이제 총리실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총리실에 이런 그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뭐 예결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 예상 답변 질문을 총리한테 굉장히 많은 양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바로 이런 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예산 뭐 이런 게 이제 하나도 없다. 뭐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걸 신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상세한 법무부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 정도가 아니면 총리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본인한테 하니까 아니 그러면 관련 국무위원이 이 잘 아는 국무위원이 답변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탄희 의원이 그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안 한 거란 말이죠. 글쎄요, 뭐 제가 보건대는
총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탄희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에 관한 답변을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알 거예요, 이 내용을. 뭐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렇죠. 알기 때문에 그러는 그 한동훈과 이탄희라는 그 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탄희 의원이 약간 부담스러워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어제 민주당은요, 한동훈 장관의 과거 론스타 수사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후 오늘 민주당의 반응까지 저희가 한 화면에 묶어봤습니다. 외환 은행이 무죄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검찰 수사가 잘못되거나 소송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라면 전 국민을 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래알 같은 부분까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불능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구제불능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장 변호사님, 뭐 일단 그럼에도 뭐 이탄희 의원과 뭐 각 의원들 간 설전을 봤을 때 뭔가 한동훈 장관을 공략하려면 민주당의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국민들께서 팩트 하나하나에 민감하시거든요. 예. 아무리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팩트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한동훈 장관은 그 부분을 잡고 반격을 할 것이고 국민들도 바라보시면서 왜 팩트 체크가 안 되냐라는 아주 원성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한동훈 장관이 뭐 그것이 오도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자기 확신은 굉장히 있으신 분 같기는 합니다. 뭐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실 때도 항상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자기 확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야당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뭐 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 세세한 부분에서도 정확히 팩트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공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구제불능 뭐 책임 묻겠다 탄핵 얘기를 좀 민주당이 하고 있긴 한데 일단 한동훈 장관의 사실관계 오류 뭐 이런 부분 아직 잡아내진 못하는 듯해서 어제 대정부 질문도 여러 화제거리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정치권 이슈를 떠나서 사건 사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다음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의원의 신당역 유족이 한 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91년생 31살 전주환, 어제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유족 측도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팀인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렇게 마주치면 정말 어떻게 뭐 정말 드다드라도 하고 싶은데 일반 시민이 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정말 그 어떤 정책을 다루는 시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정말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법적 대응까지도 혹시 고려하고 계십니까? 네네네. 저희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던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고 하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마치 가해자를 두둔한 듯한 이 발언. 유족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 내부의 무슨 뭐 징계와는 별개로 뭐 이런 부분까지 유족들이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검토할 만한 내용이죠. 유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저런 말을 해요. 아니 여성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폭력이에요. 살인이고요. 예. 아니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한 여성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흉기까지 준비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옹호할 수 있냐고요. 어떤 말로도. 뒤에 한 말도 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을 설명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뭐 서울교통공사에 들어오는데 열심히 준비했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대체? 아니 시정지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나요 대체? 아니 이 사안의 본질은 여성에 대해서 이 남성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던 행위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사회적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서울시가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시스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고 하니까 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면 저런 행동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고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처벌이 나오게 될지 또는 그 유가족 측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2차 가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피해자 유족 측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세요,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했고 당 징계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 관련돼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과거 본인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여당에서는 이런 공격까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 주자로서 이 인기를 끌었던 것 자체가 보면 예전에 경기도지사 할 때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신천지 사태가 터지니까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지원 씨라고 하는 20대의 N번방 사건, 이걸 추적했던 여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굉장한 파격이었죠. 그만큼 이런 어떤 여성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그걸 상징적으로 박지원 전 위원장의 영입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예. 자, 근데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가요? 바로 그 어떤 문제가 응축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스토킹이라고 해서 어떤 여성에 대해서 보복 살인을 행한 거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출근하기가 두렵다고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4일 동안 한마디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좀 전에 보신 이상훈 그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왜 4일 동안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죠?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썩 적극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민주당이 적극적인 얘기를 안 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정당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당대표가 먼저 나서서 이런 대책을 하고 국민들의 어떤 두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 이야기하듯이 본인이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자신의 조카가 이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일가족을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1, 2심 변호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유족이 이 관련돼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이 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치권 얘기보다 일단 사건 수사 정황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 승재현 의원님. 네. 얼마나 계획범죄였냐를 드러나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가해자, 피의자 전주환의 양면 점퍼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일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 그 구산역 근처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노란색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또 지금 피해 여성과 닮았는 여성을 이렇게 좀 따라다니는 듯한 모습은 분명히 노란색이었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짙은 회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저는 옷을 갈아입었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옷 자체가 안감 바깥감을 이렇게 바꾸어 입을 수 있는 옷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범죄 현장에 가면서 그날 저녁에 그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현장까지 다른 어떤 준비물도 분명히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옷까지 바꾸어서 입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경찰 수사를 교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을까. 우리 동아일보 채널A 쪽에서 보도에도 분명히 GPS까지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니까요. 분명히 경찰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어떤 치밀한 계획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면 점퍼의 그 계획 살인 정황까지 이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치권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신당적 살인사건 얘기해봤고요. 오늘도 뉴스탑10 사건 사고 소식은 한꺼번에 만나보겠습니다. 7위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유서항변인데요. 지금 어제 오늘 온라인상에서 꽤나 오르내리는 사건입니다. 한 40대 남성이요. 아내의 외도를 주장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커진 건 이 남성이 경찰로부터 겁박과 회유를 당했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부터입니다. 지금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는 항의와 비난글 폭주로 사실상 마비 상태인데요. 저는 냉정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40대 남성이 부인의 외도를 주장했고 근데 어떻게 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외도를 그러니까 아내의 외도를 주장하는 그 남성, 그 극단적 선택을 한 분 같은 경우 14년 동안 아내가 외도를 지속을 했고 예. 그 외도 때문에 상대방,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남자겠죠. 남자의 아내 되는 분이 고소를 해서 위자료까지 물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도리어 본인을 경찰에 아이와 아내, 그러니까 본인 여자분을 폭행했다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도의 맞대응을 이제 남편이 아이들을 때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포천경찰서에 있는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렸냐면 억울하다. 경찰이 나를 회유하고 있고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아내가 자기를 맞고서한 것을 통해서 본인을 지금 처벌하려고 한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겁박하면서 뭔가 이 남성을 숨지게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해당 경찰서 지금 마비 상태고 특정 수사관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서 꽤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승지환 의원님, 네. 제가 방송 전에 저 해당 경찰서 포천 경찰서 측과 좀 통화를 해봤더니 겁박 없었고 그리고 지금 숨진 남성, 뭐 유서로 항변한 이 남성도 분명히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과도하게 이 수사관을 비판하는 건 마녀사냥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각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더 공분하는 부분은 경찰서에 있는 공분도 있지만 이 사건 처리 과정이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 공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포천 그러니까 어차피 뭐 경찰서 이름은 나왔으니까 포천 경찰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게 없다. 결국 이 변사자라고 이제 경찰서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남성분이 그러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사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일을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되었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국민들의 공감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행동이 없었다라고 한 줄짜리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절차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가 본인 부인이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다라는 증거로 보여줬고 그리고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그 주장을 했는데 경찰 측은 일단 부인하고 있고요. 이게 온라인상에서 꽤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 앞으로도 좀 저희가 잘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8위 키워드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형사의 촉. 예리하고 날카로운 촉으로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싫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싫어요. 보여주기 싫은데 싫은 거죠. 경찰의 촉이기도 하고 시민의 촉이기도 한데 승지환 의원님. 네네. 제보자가 마약 구매하겠다며 A씨를 유인했고 경찰이 잠복하다가 마약 판매책을 검거한 건데 그 가방 안에 여러 가지 마약들이 들어있었다고요. 사실 백조대낮에 SNS에 저렇게 마약이 횡행하게 팔려나가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걸 신고하는 정도까지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먼저 너무 놀랍고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찰과 검찰은 좀 이 부분에 천착해서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쉽게 마약 구입하는 것 저는 좀 막아야 한다는데 지금 이제 SNS를 딱 보는데 SNS에서 누가 마약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A 씨를 그 근처에 있는 어떤 특정 장소에 부릅니다. 부르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 A 씨가 오면 잡아달라라고 이제 하고 그 경찰이 딱 잠복했다가 A 씨가 탁 나오니까 경찰이 이야기하는 거죠. 거 섞어라. 가방에 뭐가 들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가방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가방 보여주기 싫어요. 이러다가 격렬히 거부하며 도주까지 시도했는데 그 가방 안에 보니까 그 마약이 굉장히 많은 마약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경찰의 촉, 형사의 촉이 하나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지명 수배범을 붙잡은 경찰들도 있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요. 창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승지현 의원님. 네네. 뭐 우연치고는 뭐 촉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게 앵커 그냥 사진만으로 사람을 구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그 사진 한 장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경찰의 촉인데 경찰이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인상착의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모습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식당에 갔는데 그 모습,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식당에 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이 저 사람이 분명히 지명 수배자가 맞다.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현금을 이렇게 절도해 있는 사람인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저 사람이죠. 예. 그래서 경찰이 저 사람을 잡았다고 하니까요. 참 경찰이 얼마만큼 시민의 어떤 그 불편함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범인을 잡았는지 정말 경찰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얼굴, 뭐 키, 뭐 이런 인상착의들을 다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식당도 갔다는 얘기인데 절도범들을 잡은 형사의 촉까지 이번 주제 하나하나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까요? 조금 북한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의 딸이냐. 지난 8일 북한에서는 구구절 정권 수립일 기념으로 특별 공연이 열렸었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그런데 이례적으로 한 소녀가 집중 조명이 됐는데요. 바로 영상 보겠습니다. 저 소녀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단발머리 헤어밴드,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 공연을 했던 어린이 가운데 하얀색 양말을 신었다, 흰색 양말 신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북한 관련 뉴스들이야 사실은 뭐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저 소녀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의 딸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그 많은 동료들이 까만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근데 저만 하얀 고무신을 신었거든요. 그래서 좀 산다 이런 평가를 들었었는데. 갑자기 무슨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얀색이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다들 뭐 까만색 쓰고 하는데 하얀색 양말을 저렇게 튀게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 북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의 상징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똑같은 어떤 모양, 똑같은 리본 이런 것들을 메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 학생을 보시면 단발머리도 하고 표정도 보면 이 북한 학생들과 좀 다른 어떤 좀 느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나타나면 다들 막 거의 뭐 울듯이 이제 다 매달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시크하잖아요. 이제 리설주 여사가 좀 리설주가 챙기는 느낌이 리설주 있고요. 여사가 챙기는데 굉장히 시크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지금 정부 당국이 알려지기로는 딸이 2명 있고 또 뭐 1명 더 있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의 모습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일반적인 공연단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김정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즉 예를 들어서 자신의 딸이 저런 모습을 보고 하는 모습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공연하는 모습 보면서 김여정도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했던 표정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정보 당국에서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직은 우리 정보 당국 통일부나 국정원 입장에서도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뭐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만약에 김정은의 딸이라면 최병우 위원님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김일성의 4세를 공개하는 셈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북한의 선전선동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요, 이제 김일성 일가의 어떤 자제,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노출시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여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김여정이 뭐 그동안에 뭐 존재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지만 예.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해서 최근에 그 많이 드러나는 거 외에 과거에는 없었고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옛날 이름은 우리가 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김정은이 아니었어요. 예. 김정운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름을 김정은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마 정보당국이 좀 확인을 하는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까. 과연 저 존재가 왜냐하면 북한은 집단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그 어린아이들과 뭐 다른 양말을 신고 다른 헤어밴드를 하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다 하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저 소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 교수님, 네. 리설주가 사실 등장한 부분이 역대 김일성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화보에 등장했다. 소녀 챙기는 것 말고도 뭔가 본인이 퍼스트레이디로서 지금 북한 이 시민 사회, 북한 사회를 조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인민은 백두산을 위해 노래한다라는 화보집이에요. 화보집의 내용을 보면 김정일, 그 김일성 그리고 김정은 이 3대 세스파의 우상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김일성이나 김정은 말고 김정일 이 두 사람의 부인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유일하게 리설주만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이 사실 공식 행사에서 부인을 데리고 나온 게 처음이에요. 북한의 독재자들 중에 어느 누구가 부인 데리고 직접 현장에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 말은 결국 김정은이 서구사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저런 모습을 통해서 여성을 우대한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공부도 하고 이랬다 보니까 서구사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공부도 돼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서구사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국가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부인을 화보집에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은 리설주 슬하에 딸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있는 저 의문의 소녀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영국 가면 영국법을 따라야죠. 뭐 의전 논란 아니다, 뭐 의전 실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의 기준이면 바이든이 외교 참사다. 뭐 지각이 더 외교 참사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조문은 조문일 뿐 비난 좀 그만해라라고 하셨고요. 예. 당신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이 신당역 경무원 살인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성단체들 왜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 없냐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국회를 찾은 특별한 손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배우 이영애 씨입니다. 오늘 국회를 환하게 밝힌 이 배우 이영애 씨인데요. 어떤 자리였는지 긴 설명보다는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쌍둥이 엄마로서 아이들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저를 왜 불러주실까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를 키우느라고 결혼 이후에 많은 작품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국가의 브랜드는 엄마가 아니다. 그만큼 육아가 힘들고 가정을 병행해 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엄마로서 배우로서 열심히 생활을 해왔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바로 답이 나왔네요. 이영애 씨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국회를 찾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 브랜드 한류 공로상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대장금으로 대변되는 한류의 초창기에 가장 핫한 이슈였잖아요. 이영애 씨가 한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마 그래서 국회에서 국가 브랜드 한류 공로상을 수여한 것 같고 예. 오늘 사실 문화 분야 대상으로 이정재 씨도 초청이 됐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을 했는데 이정재 씨는 나무주연상 받았던 그렇죠. 이정재 씨. 그 두 가지가 아마 국회에서 이제 이 두 분을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된 표창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과 옆에 앉아 있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되냐 관심이 많을 텐데 정진석 그 부의장의 조카 며느리세요. 이영애 씨가. 이영애 씨 남편 되시는 정호영 씨가 정호영 씨의 삼촌 되시는 분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에서 아마 가깝게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새 비대위원장이 된 정진석 의원이죠. 두 사람의 관계를 최진봉 교수님이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거 이영애 씨가 정진석 의원 선거 유세에 등장했던 화면, 그 화면도 저희가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애기들 아빠하고 정 의원님하고 또 이제 같은 문중이시고 드라마 촬영하면서 공주 쪽으로 많이 촬영을 왔어요. 벌써 6년 전이네요. 네네. 승지현 의원님, 문화부자 대상의 이정재 씨, 국가브랜드 한류공로상의 이영애 씨인데 이영애 씨가 특히 최근에 이런 육아 부분, 한류 말고도 꽤 많은 선행을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선행을 하고 기부천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이영애 씨에 대해서 이렇게 기부했는 내용을 들어봐도 꽤나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예. 사실 기본적으로 전쟁 피해 우크라이나에 1억을 기부를 했고 소아 환자에게 1억을 기부를 했고 지난 8월이죠. 아마 8월에 수해 피해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아픔을 나누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좀 이렇게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저는 오늘 이정재 씨가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 확진 때문에 못 나왔는데요. 이정재 씨도 대한민국의 K 어떤 그 드라마, K 어떤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세운 또 배우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재 씨는 못 왔고 일단 국회 이영애 씨가 상을 받으러 국회에 등장해서 이렇게 일반 팬에게 사인을 해주는 모습까지 직접 조카 며느리 이영애 씨가 상을 받는 모습까지 화면에 만나봤습니다. 이영애 씨까지 오랜만에 짚어봤습니다. 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